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하고 사이버 공격 등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 부처들은 합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전히 암호화폐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17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범죄 등과 관련해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소장은 지난해 12월 제출됐으며 북한의 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의 전창혁과 김일, 박진혁 등 3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하며 1억 9천만 달러를 훔치는 등 여러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여러 악성 코드가 담긴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케팅 관련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들이 지난 14년 11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해킹을 자행했으며 2017년 5월에는 파괴적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해킹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타이완, 멕시코 등의 은행에서 12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 시도했고 2017년 12월에는 슬로베니아 가상화폐 회사로부터 7,500만 달러 등 여러 회사를 상대로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공작원들은 총보다 키보드를 사용하고 현금 대신 암호화폐의 디지털 지갑을 훔치는 등 세계의 대표적 은행 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부처들은 합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시설국과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재무부는 17일 북한이 제기하는 암호화폐 사이버 위협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업을 비롯해 개인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와 지표 등을 파악했으며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가장한 애플제우스라는 멀웨어를 이용해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악성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감염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개인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16일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를 해킹했다는 한국 국정원의 보고와 관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은 금융기관 해킹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처음으로 배럴로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두 나라가 배럴이 아닌 톤으로만 보고해 정확한 안보리 결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는데 결국 안보리 내 이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매월 공급된 정제유 양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유엔 안보리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7일 해당 사이트엔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유일한 국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이전에는 톤으로만 표기됐는데 이날 배럴로도 환산돼 표기된 겁니다. 지난해 12월로 임기를 마친 전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그동안 보고단위 불일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7년에 채택된 결의 23975에 포함된 내용으로 북한의 연간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재 이행에 따른 한도 초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보고도 배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호이시겐 대사의 지적입니다. Russia and China have been stalling the process. As a result, the UN cannot determine conclusively whether the cap has been reached. This undermines this Council's decision to place a cap on the oil export. 중국은 안보리 결의가 배럴을 사용해 한도량을 정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배럴로 보고하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이은 공급량 배럴 표기로 결국 수년 동안 이어온 논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안보리는 추가로 휘발유는 톤에 8.35를 곱하고 등유는 7.88 그리고 경유는 7.46을 곱해야 한다며 총 5종류의 정제유별로 단위 환산 방법을 함께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 보고된 지난 2020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의 양은 약 14만 8,780배럴로 이는 한도인 50만 배럴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공급량 보고 단위에 대한 이사국 간 합의는 안보리 내 진전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별개로 북한이 불법 한적 등을 통해 이미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member states can close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regarding amounts of imports by North Korea now that they've settled on a mechanism by which to measur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안보리 내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정제유 공급량 표기 방식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정적 합의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에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맞서 최대 압박을 능가하는 고강도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17일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때문에 바이든, 문재인 정부 관계가 원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전에 최대 압박을 능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 김정은의 이성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 대북 군사훈련 확대, 북한 경제 근간을 교란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과 실천 방안이 없는 정상회담은 환상만 제공할 뿐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 접촉해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처벌을 상기시켜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위해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7년 13세 나이로 북한에 의해 납북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 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다 사키에 씨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17일 일본 언론에 공개된 메구미 씨의 어머니 편지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 희망, 일본과 미국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올해 겨울은 유달리 추워 자신의 딸과 다른 납북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비전이 없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는 또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열의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의 징후가 없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납북자들의 생명을 정치적, 외교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이 문제 해결이 더 행복한 세계로 가는 길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리를 분석한 다큐멘터리 북한 독재자의 마음속에를 지난 15일 미국에서 첫 방영한 데 이어 전 세계 172개국에서 43개 언어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2017년부터 김정은 정권을 분석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해 방영해 왔으며 이번 다큐는 6번째 시리즈입니다.
2시간 분량의 이번 다큐는 극도로 고립됐던 김 위원장의 성장 시절과 스위스 유학 시절 같은 반 친구를 비롯해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가운데 한 명의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심리를 조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을 경호하며 어린 시절 김 위원장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탈북자 이영국 씨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 중 1명인 김동철 목사,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